옛다, 5만 원. 이 돈으로 배추 100포기 사서 싹 절여놔. 돈 타령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란 말이야.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 5만 원으로는 고작 10포기도 못 사는 시대에 100포기를 담그라는 시어머니가 던진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들이 보낸 김장비 200만 원을 꿀꺽 삼키고 자기 순금 팔찌를 샀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은 저는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딱 5만 원어치 편의점 김치를 싹쓸이에 시댁 거실 밥상머리에 와르르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호구 노릇하던 며느리의 도끼 품은 속 시원한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이 된 김은이라고 합니다. 15년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왔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도 묵묵히 버텨가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김장철 시어머니가 던진 5만 원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베란다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투명한 통 하나를 끄집어낼 때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통을 들어 올리자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통을 꺼낼 때쯤엔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어요. 20개의 김치통을 전부 거실로 옮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쌓인 김치통들은 마치 성벽처럼 높았습니다. 저는 맨 위의 통부터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뚜껑을 여는 순간 1년 묵은 쿰쿰한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간신히 참았어요. 통 안쪽에는 누런 얼룩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들고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손목에 차고 있던 보호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고무가 다 늘어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데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걸레를 짤 때마다 손목에서 끊어질 듯한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통, 세 번째 통, 끝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반투명한 김치통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갇혀 살아야 할 감옥의 벽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매직으로 굵게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시댁 김장을 하는 날이었죠. 올해는 진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옥 같은 김장 노동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유독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안방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얼굴에 남편 철수가 나왔어요. 거실에 산처럼 쌓인 김치통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우, 냄새. 철수는 코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치통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냉장고로 향했어요. 제가 땀범벅이 되어 일하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더니 빈 컵을 싱크대에 툭 놓았어요. 누나들이 바빠서 못 온다니까 당신이 좀 고생해. 엄마 늙으셨잖아. 제가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서운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제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헛기침을 했어요. 큼큼. 나 오늘 늦어. 그 말만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철수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징하는 알림음이 울렸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라는 알림이 짧게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얼핏 입금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김치통으로 돌아가서 걸레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려고 걸레질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6번째 통을 닦던 중이었습니다. 통 바닥에 끈적한 무언가가 들러붙어 있었어요. 아무리 문질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가져와서 긁어냈어요. 이게 뭐야? 검은색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썩은 젓갈이었어요. 작년 김장 때 흘렸던 게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헛구역질을 참으며 통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11월의 찬물은 뼈까지 시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7번째, 8번째, 11번째 통을 닦을 때쯤 화장실에서 나온 철수가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실을 휙 지나갔어요. 그럼 나갔다 온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12번째 통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서 또 뚝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통증이 꽤 심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통을 내려놓고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온 동리가 고요했습니다. 다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왜 나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았어요. 시누이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 해야지 하며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13번째 통을 닦으면서 저는 작년 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혼자서 배추 80포기를 절였어요. 양념을 버무리다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울 뻔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14번째 통을 씻으면서 식탁 위에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그 입금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시누이들이 김장 비용을 보냈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5번째 통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통은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둘러싸고 있는 김치통들이 점점 더 높아 보였어요. 마치 저를 삼킬 듯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네. 중얼거리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5개가 더 남아 있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6번째 통을 닦으면서 저는 앞으로 사흘 뒤를 생각했습니다. 김장 당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어머니는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작년엔 80포기였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17번째 통을 씻을 때 손목의 통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걸레를 짜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보호대를 풀어서 다시 감았습니다. 늘어난 고무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됐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18번째, 19번째, 마지막 20번째 통까지 모두 닦았을 때는
이미 아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린 셈이었어요. 저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손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깨끗해진 김치통들이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통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김장이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빨간 매직의 색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은조렸어요. 올해는 진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식탁 위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예, 뉴스 봤니? 올해 배추가 실하다더라. 우리 딸들 것도 챙겨야 하니 딱 100포기만 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포기라니요? 작년 80포기도 죽을 맛이었는데. 어머니, 100포기요? 형님들도 안 오신다는데 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작아작 뭔가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 소리 같았어요. 젊은 애가 엄살은 내가 양념은 대충 봐줄 테니 너는 절인 배추 말고 싼 생배추로 사와라. 그 말씀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0포기를 혼자서 절이라니. 그것도 생배추로요. 절인 배추는 비싸니까 생배추를 사서 직접 절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손목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가운 식탁 유리 위에 뜨거운 이마를 댔습니다. 시원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값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트 전단지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배추 한 포기 5,000원. 전단지에 적힌 가격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포기면 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무, 갓, 쪽파, 생강, 마늘까지 더하면 최소한 100만 원은 넘겠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주실 리는 만무했어요. 매번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씀만 하셨으니까요. 저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치통의 탑에 둘러싸인 채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뭔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시장이라도 둘러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었고 퇴근한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밥상에 앉자마자 반찬을 뒤적거렸습니다. 김치를 집어먹으면서 말했어요. 김장 때 수육은 넉넉히 삶지? 매형들도 김치 가지러 온다는데. 저는 국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누나들은 김치 가져갈 때만 오고 일할 땐 코빼기도 안 비쳐? 내가 파출부야?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철수는 밥알을 튀기면서 짜증을 냈어요. 누나들이 돈 보냈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왜 당신만 돈거리면서 유난이야. 그깟 일 좀 하는 게 억울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거칠게 쏟아부었어요. 와장창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철수가 TV 볼륨을 확 높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정말 돈을 보냈을까요? 보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다른 데 쓰신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아도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좀 더 크게 불렀어요. 그제야 철수가 귀찮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장볼 돈 좀 받아요. 100폭이면 돈이 많이 들어. 철수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또 돈 얘기야? 엄마가 알아서 하신댔잖아.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알아서 하신다는 게 뭔데? 5만 원 주고 100폭이 담그라고 하면 어떡해? 제가 따지자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짜증나게 왜 이래, 진짜.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의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30%나 올랐다니. 그럼 정말로 100만 원이 넘게 들 거예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가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폭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손목의 통증도 심해져서 뒤척거릴 때마다 아팠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거실로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김치통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100폭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아직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해야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얼굴이 얄미웠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딱 100폭이만 하자. 그 딱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100폭이가 딱이라니요. 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양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시장 준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다시 감았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일단 가격부터 알아보자.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거리는 썰렁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배추 100포기, 무 30개, 쪽파 20단, 갓 10단.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큰일이네.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장까지는 이제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채 가게 앞에 서서 가격표를 봤어요. 배추 3폭이 1만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한 포기에 5천 원이라니. 전단지보다 훨씬 비쌌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 가격표를 봤더니 더 놀랐습니다. 무 한 개 3천 원이었어요. 갓은 한 단에 7천 원, 쪽파는 한 단에 5천 원이었습니다. 모든 게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어요. 저는 텅 빈 지갑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로 100만 원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흥정하던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올해 김장은 금장이네, 금장. 없는 사람들은 김치도 못 먹겠어.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금장이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장볼 돈이 너무 부족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야속하게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장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지지겨진 배추 겉잎이 떨어져 있었어요. 시들한 잎사귀를 보니 제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 잎사귀 같네. 사람들에게 밟히는 배추 잎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짓밟히며 살고 있었어요. 비참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가게들도 둘러봤어요. 하지만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쌌어요.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시장을 나왔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낯선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로고의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궁금해서 쇼핑백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순자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아, 저건 누가 선물 주고 간 거다. 신경 꺼라. 순자는 황급히 발로 쇼핑백을 밀어서 안방으로 치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시장을 둘러봤는데 돈이 꽤 들겠어요. 100만 원은 좋기. 제가 운을 떼자 순자는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픈 척 허리를 두드리며 제 말을 잘랐어요. 아이고, 허리야.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틈만 나면 돈 타령이네. 3일 뒤에 김장이니 내일 다시 와라. 내가 장값 보태줄 테니까.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찜찜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안방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팔찌가 아주 반짝거리는 게 때깔이 곱더라. 희미하게 들리는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팔찌라니, 그 백화점 쇼핑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보냈다는 돈, 정말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철수는 아직 회사였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어요. 온몸이 노곤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철수의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제 문자를 읽기나 한 걸까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내일 시어머니가 얼마를 주실지 걱정됐습니다. 설마 정말로 5만 원만 주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려놓은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밥 먹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문자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국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봤어. 그래서 엄마가 내일 준다고 하셨잖아. 기다려봐. 시큰둥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과연 얼마를 주실까? 불안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숨기던 쇼핑백, 팔찌 이야기, 모든 게 수상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김장 3일 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겨울도 함께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 3일 전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갑 받아가라.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계신 순자는 TV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장갑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지금 가서 배추 사야 절일 수 있어요. 제가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순자가 귀찮다는 듯 품에서 지갑을 꺼내셨어요. 지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빳빳한 지폐들이 가득 보였어요. 10,000원권도 있고 50,000원권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중에서 50,000원권 딱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제 발치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툭! 50,000원짜리가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순자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돈을 주었습니다. 굴욕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시장 가서 싼 걸로 잘 골라다가 백폭이 싹 절여놔라. 순자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배추가 얼만데 50,000원으론 10포기도 못 사요. 그리고 지금 사서 언제 다 절여요. 항변했지만 순자는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키웠습니다. 드라마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네가 평소에 살림을 얼마나 해프게 하면 돈 타령이니? 솜씨 없으면 밤새서라도 몸으로 때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주먹 안으로 파고드는 50,000원짜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느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 며느리가 상전이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 빈정거림이 대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구겨진 50,000원짜리를 펴서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50,000원. 이 돈으로 백포기를 어떻게 준비하란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보호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았어요. 아픈 건 손목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해드리자. 뭔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있는 10일 행사하는 막김치랑 유통기한 임박한 김치 다 주세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전부 다요? 네, 다 주세요. 진열대에 있던 작은 김치 봉지들을 모두 카운터로 가져왔습니다. 10일 행사 제품,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이 수북이 쌓였어요. 계산을 했더니 48,0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5만 원을 냈어요. 거스름 돈 2,000원입니다. 양손 가득 검은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봉지들을 내려놓고 김치를 하나씩 꺼내서 세어봤어요. 작은 김치들이지만 개수로는 충분했어요. 딱 5만 원.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썼어. 저는 수북하게 쌓인 김치 봉지들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틀 뒤 김장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정확히 드릴 거예요. 5만 원어치 김치를요. 저는 김치 봉지들을 다시 검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구해서 차곡차곡 넣었어요. 철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박스를 베란다에 숨겨뒀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어요. 뭐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김장 준비.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올해 김장 비용,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앵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뒤가 기다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의 박스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편의점 김치 50봉지가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장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베란다에 숨겨둔 박스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오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가볼까? 박스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저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참고 살았던 시집살이가 떠올랐어요. 매년 김장 때마다 혼자 고생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김장 매트가 펼쳐져 있었고 대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배추는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올케는 왜 아직도 안 와? 배추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큰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네. 작은 시누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들어갔어요. 양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로고가 찍힌 박스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순자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거실의 준비 상태를 둘러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배추는?
양념은 어디 가고 그 박스는 뭐냐? 순자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 김장 매트 한가운데에 박스를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박스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냈어요. 찢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박스를 열자 그 안에 가득 찬 꼬마 김치 봉지들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포장지에 막김치 포기김치라고 적힌 편의점 김치들이었어요. 저는 양손으로 김치 봉지들을 한가득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어머니, 백포기 담그라면서요? 자, 여기 어머니가 원하시는 김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김치 봉지들을 식탁 위로 와르르 쏟아버렸습니다. 툭, 투둑, 탁. 50봉지가 넘는 편의점 김치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로, 시누이들의 명품 가방 위로, 순자의 무릎 위로 김치 봉지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빈 박스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주신 5만 원. 제가 편의점 세 군데 돌면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딱 맞춰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갈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옳게 미쳤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큰 시누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형님들은 돈 보냈다면서요? 그 돈 다 어디 가고 나한테 5만 원 줬을까요?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 5만 원? 작은 시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네, 그리고 이건 편의점 세 군데 영수증이에요. 정확히 5만 원어치 샀습니다. 영수증을 식탁에 뿌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영수증을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엄마, 정말이야? 우리가 200만 원 보냈는데 올케한테 5만 원만 줬어?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허리에 둘렀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전 제목 다 했으니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내 집 김치는 내가 알아서 사 먹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작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돈 어디 갔어? 정말 5만 원만 준 거야? 그게 아니라 순자의 변명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편의점 영수증 뭉치가 바람에 날려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뿌린 것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지만 읽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철수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 쓰러지셨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나한테 5만 원 던지며 백포기 담그라 한 건 괜찮고 당신 누나들 돈은 어디 갔대? 철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씩씩거리다가 웅얼거렸어요. 그래도 어른한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잠갔어요. 열어. 얘기 좀 하자고. 철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침대에 웅크려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후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가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더 많았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안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철수도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철수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슬쩍 보니 시누이들이 순자를 추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200만 원 다 어디 썼어? 올케한테 왜 5만 원만 준 거야? 김장비라고 받아놓고 딴 데 쓴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들도 알겠죠.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제가 나간 후 시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쏟아진 김치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순자는 쓰러진 척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큰 시누이가 소리치면서도 곁눈질로는 바닥에 떨어진 편의점 영수증 뭉치를 힐끔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둘째 시누이가 영수증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진짜 올케한테 5만 원 줬어? 우리가 엄마한테 200만 원 보냈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신음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픈 척은 그만두고 화를 냈어요. 아이고, 내 머리야. 며느리가 시어미 잡네. 너희는 누구 편이냐? 악을 쓰며 딸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엄마 대답해. 우리가 보낸 200만 원 어디 갔어? 큰 시누이가 다그쳤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눈을 굴렸어요. 그게 아니, 내가 나중에 주려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시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엄마가 그 돈을. 작은 시누이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쉬려고 했지만 철수가 계속 방해했어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졌어. 엄마가 병원 가신대. 철수가 안방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누나들이 난리야. 당신 사과해야 해.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발을 쿵쿵 구르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나를 파출부 취급한 게 가족이야? 밤 11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포기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철수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시누이들의 대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금팔찌 샀다는 소문 들었어 뭐? 금팔찌? 동네 금은방 사장이 그러더라 우리 돈으로.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금팔찌라니. 그래서 그 쇼핑백을 숨겼구나.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올케한테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진실부터 확인하고.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김장비 200만 원이 금팔찌로 변한 거였어요. 시누이들도 이제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사진을 다 보내고 나서 철수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휴대폰을 켰습니다. 방금 전송받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휴대폰 불빛을 받은 제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어제 전송받은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김장비 200만 원 송금 내역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송금인은 큰 시누이, 둘째 시누이, 수신인은 최순자,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프린터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옆에 있는 프린터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한 장씩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출력된 종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200만 원. 중얼거리며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은방 영수증이었어요. 순금 24K 팔찌 180만 원. 구매 날짜는 송금 날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프린트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또다시 웅웅거렸어요. 두 장의 영수증을 나란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빨간 펜을 꺼냈어요. 송금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영수증의 구매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두 동그라미 사이를 굵은 빨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선명한 증거의 흐름이 보였어요. 딱 맞네. 혼잣말을 하며 금액 부분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200만 원 송금, 180만 원 지출. 차액은 2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20만 원은 어디 갔을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시어머니가 김장비로 저에게 줘야 할 돈으로 금팔찌를 구매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컬러로 선명하게 출력된 증거들을 투명 파일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PC방 요금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때 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여보라는 글자가 떴어요. 저는 거절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젠 내가 판을 짠다. 기대해라. 차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속 증거 뭉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직원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 금팔찌 영수증, 단톡방 캡처까지 완벽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팜플렛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팜플렛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 증거 안전하게 보관. 2. 녹음기 배터리 충전. 3. 가족회의 준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계획이 명확해지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속으로 되뇌며 증거 파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꼭 잠갔어요. 그 시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그 돈 다 어디 갔어? 김장한다고 받아가서 왜 올케를 굶겨?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김장비로 다 쓸 거였어.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불안했던 거예요. 둘째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금은방 영수증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동네에 엄마 금팔찌 샀다고 소문다 났어.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내가 모아둔 돈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시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우리가 바보야? 시기가 딱 맞잖아. 우리 돈 받자마자 금팔찌 샀잖아.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올케한테는 5만 원 던져주고 엄마는 180만 원짜리 금팔찌? 이게 말이 돼? 순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희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목청을 높이며 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시누이들은 엄마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어. 우리 돈 타먹으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큰 시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큰 시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야, 너희들. 어딜 가? 내 말 안 끝났어. 순자가 소리쳤지만 시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철수가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누나, 잠깐만. 매형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제발. 다급하게 사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체면이 뭐가 돼? 누나, 부탁이야.
하지만 큰 신우이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옳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 방관했잖아.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둘째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아, 진짜. 철수는 벽에 주먹을 쾅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거실에는 순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딸들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금팔찌가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순자는 팔찌를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쓰다듬었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고생한 대가지. 혼잣말을 하며 팔찌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에게 준 모욕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금팔찌만 소중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 뒤에는 무너진 가족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철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누나들이 전화도 안 받아.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했으니까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인데. 소리쳤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가족이요? 저를 파출부 취급한 게 가족이었나요? 철수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제대로요. 등 뒤에서 철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말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시고 싶어요. 이번 주말 저녁 7시 시댁으로 와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어요. 큰 시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둘째 시누이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갈게. 철수는 제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힐끔거렸어요. 당신 뭐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시어머니 순자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화장도 가볍게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은희 할 수 있어. 속으로 되뇌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증거 파일이 든 투명 폴더를 확인했어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 먼저 갈게요. 제가 말하자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같이 안 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할 게 있어요. 7시까지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철수의 불안한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어요. 시댁으로 가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퉁명스럽게 말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비켜섰어요. 네, 어머니. 들어갈게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7시에 온다며?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아직 30분이 남았어요.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6시 50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함께 도착했어요. 옳게. 큰 시누이가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엄마. 큰 시누이가 순자를 보며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했어요. 7시 정각 철수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수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다들 왔네. 철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하나씩 빼서 둥글게 배치했습니다. 모두가 앉을 수 있게요. 다들 앉으세요. 제가 말하자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제일 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어요. 순자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려고? 목소리에 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를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김장비 200만 원 송금 내역이었어요. 시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금은방 180만 원 결제 영수증이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이 영수증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금팔찌 영수증을 순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증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이게 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자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주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냉정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영수증을 집어들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순금 24K 팔찌 합계 180만 원.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딸들 돈 200만 원은 여기로 갔네요. 김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뻐끔거릴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5만 원 던져주시면서 백폭이 담그라고 하셨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순자가 진열장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진열장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진열장 위에 도자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 순자가 신음했습니다. 아끼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난 것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도 공범이야. 엄마 팔찌 샀다고 좋아했지? 다 알고 있었잖아.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몰랐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큰 시누이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엄마,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둘째 시누이도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나 먼저 갈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큰 시누이도 따라갔어요. 옳게 미안해. 우리도 몰랐어. 큰 시누이가 저를 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들은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속인 거니까요. 시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철수 그리고 주저앉은 순자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차갑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혼 소장은 곧 갈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철수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속으로 되뇌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원룸 알아보러 왔어요. 말하자 중개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정도요. 월세는 40만 원 안으로 맞추고 싶어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여기 괜찮은 곳이 하나 있네요. 역에서 가깝고 깨끗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 사진이 나왔어요. 한번 볼래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보고 싶어요. 중개사와 함께 매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깔끔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중개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어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부엌도 깔끔했습니다. 싱크대가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욕조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자 중개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집주인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이세요. 중개사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저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중개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속으로 되뇌며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 사이 철수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돈 다 토해내신데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같이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기만 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단 버튼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어요. 이제 끝이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넣다가 낡은 손목 보호대를 발견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보호대였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집살이의 흔적이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 중얼거리며 쓰레기통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시원했어요.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파스 냄새도 사라졌어요. 새하얀 손목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짐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새 이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팔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대자로 누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후 시누이들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옳게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용서해줘. 이거라도 받아줘. 선물 쿠폰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받을까 말까요? 아니야. 이것까지 받으면 안 돼. 고개를 저으며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쿠폰이 반송됐어요. 옳게, 그래도. 시누이들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질척한 인연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개운했습니다. 카톡방도 나갔습니다. 김은희 님이 나가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보호사 실습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명찰을 달았어요. 김은희, 잘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응원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 보였어요. 실습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였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다른 실습생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답했어요. 교육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실습할 어르신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은희 씨는 302호 할머니를 맡아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은희예요.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네, 고마워.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찼어요. 시집살이에 강요된 노동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정직한 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수고했어. 센터를 나서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요양보호사가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내 돈이다. 중얼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번 첫 월급이었어요.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습니다. 김치 코너로 갔어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김치 한 포기 주세요.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포장해 주셨어요. 카드를 내밀며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를 받아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무겁지만 기분 좋은 무게였어요. 퇴근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찌든 그늘이 없었어요. 생기 넘치는 붉은 홍조가 볼에 돌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나 많이 달라졌다.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보였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 적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첫 입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소중했어요. 언젠가 여행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통장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눈앞에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철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으니 당연했어요.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괜찮아. 이게 맞아.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다녀올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저는 원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김치통을 닦느라 손목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1년이 벌써 지났네.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센터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은희 씨, 오늘 회식 오시죠? 6시에 봐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일을 해냈어요. 할머니들도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희야, 오늘도 왔구나 하며 반겨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였어요.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옛날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은희 씨, 그거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요?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 말이에요. 요양병원 들어갔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 그래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들이랑 싸우고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대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대답하고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마트를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인과응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철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네 술집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철수 씨 요즘 혼자 살던데 컵라면만 먹더라고.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재혼은 엄두도 못 내는 것 같던데 누가 저런 남자랑 살겠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302호 할머니를 돌볼 차례였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은희야, 잘 왔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물으니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좋지. 네가 오니까 더 좋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고 산책을 나갔어요. 센터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은희야, 김장했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사 먹어요. 대답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되지. 요즘은 다들 그러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김치 좀 가져갈래? 며느리가 담가줬는데 많거든.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정말요? 물으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네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호의였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퇴근할 때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김치를 받았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괜찮아. 많이 먹어. 센터를 나서며 김치통을 안고 걸었습니다. 무겁지만 포근한 무게였어요. 이게 진짜 김치구나.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마음이 담긴 김치.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김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육을 데웠습니다. 마트에서 산 거였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김치를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빨간 김치가 먹음직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칼칼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맛있다. 혼잣말을 하며 수육에 김치를 싸서 먹었습니다.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김장 물가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추값이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작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덤덤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중얼거리며 느긋하게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식 때 봐요. 오늘 기대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 게 감사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슬슬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환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인다. 스스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원룸을 돌아봤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다녀올게. 혼잣말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에 나에게 고마워. 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용기 내서 벗어난 그때의 저에게요. 식당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희 씨, 여기요.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인사하자 다들 괜찮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김치찌개였어요. 건배. 다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은희 씨는 어떻게 요양보호사 하게 됐어요?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네요. 저도 은희 씨처럼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취한 상태였어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방을 밝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간은 이제 내가 맞춘다. 그 생각과 함께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따뜻한 밖 공기 위로 피어오르던 김, 할머니가 주신 김치의 온기, 동료들과 나눈 웃음,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은희,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내어 벗어나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공개될 가장 먼저 공개되는 반전 사연과 실화 기반 이야기의 비하인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